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5살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남편은 신문사를 다녔는데 신문을 발간하는 게 세상 전부인 것처럼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신문 마감날이라 퇴근이 늦었어요. 늦게라도 뭐라도 먹을까 싶어서 군고구마도 구워놓고 우유도 따뜻하게 데워놓고 있는데 갑자기 집 밖에서 쾅 하는 굉음이 들렸어요. 다행히 아들은 깨지 않았고 일단 밖으로 나가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래? 나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고 용달한 데가 길 한가운데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모인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조심조심 용달 근처로 갔을 때였어요. 용달 앞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봤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남편은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갔더니 술 냄새가 나더라고요. 마감을 하고 술을 한 잔 걸쳤나 했죠. 문제는 휘청거리며 운전석에서 내리는 그 인간에게서 술 냄새가 더 진동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오고 구급차도 오고 난리통인 상황 속에서 저는 남편만 보였어요. 경찰이 뭐라 하는 말은 멍하니 잘 들리지도 않고 그냥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편을 따라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집에 아들이 혼자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말이에요. 남편은 3달 정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그간 모아뒀던 돈을 다 썼죠. 남편이 떠나고 나니 내 앞에 남은 건 내가 키워야 할 아들 하나, 우리가 살던 월세집 하나가 다였어요. 남편이 신문사에 착실히 다니긴 했지만 사는 형편은 고만고만했어요. 큰 신문사도 아니었고 매달 월급이 나온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정도였죠. 제가 아들을 가지면서 다니던 사무실에서 잘렸거든요. 그때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더는 일 안 하는 줄 알던 분위기라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일이 없다는 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아들을 낳고 수년을 쉬었으니 사무실 근무는 꿈도 못 꿨어요. 물건을 떼와서 노점상을 펼쳐놓고 팔다가 도망치고 잡혀가기를 반복하다가 그냥 남의 가게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식당에 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몸은 힘들어도 매일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매일 받은 돈으로 아들 입에 뭐라도 들어가면 하루의 피로가 씻기는 것도 같았죠. 그러나 여자 혼자 벌어서는 아들 하나 키우기도 버겁던 시절이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모이는 건 없었고 모자라지 않으면 다행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한 달 벌어 겨우 한 달을 살다 보니 아들도 점차 불만이 쌓여가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왜 항상 가난해? 가난할 수도 있지. 그래도 밥은 안 굶고 살잖아.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 둘 다 평생 가난하기만 할 것 같아. 좋은 날이 올 거야. 엄마는 지금껏 그 고생을 하며 살고도 참 낙관적이다. 아들은 머리가 크면서 불만이 늘어갔고 결국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집을 나갔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을 목전에 두고 말이죠. 제가 학교에 가서 사정도 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 며칠 못 나온 건데 졸업장 좀 받을 수 없을까요? 그럼 병원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놈의 증명. 애는 사라졌지. 3년을 어떻게 보낸 고등학교인데 졸업장도 못 받았지. 어디서 살든 결국 우리 아들은 중졸인 거잖아요.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애를 찾아 나선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우리 아들을 찾을 순 없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양손에 2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는 제 마누라, 하나는 딸이었어요. 식당에서 일 끝나고 장을 봐온 길이었는데 너무 놀라서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두부고 달걀이고 다 깨졌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저는 애들을 집에 들인 뒤 열심히 음식을 했어요. 두부가 다 깨져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맛은 똑같을 거야. 며느리가 옆에 와서 거들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할게요. 홍천에서 왔다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남편이 어머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 왔다. 잘 왔어. 알고 보니 아들이 시골로 가서 배추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먼저 졸업한 형이 학교에 왔는데 졸업하자마자 고향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는다고 했대요. 돈이 꽤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길로 그냥 따라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듣는데 어찌나 기가 차던지 반가운 마음에 일단 밥부터 해서 먹였는데 듣다 보니 섭섭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무턱대고 엄마한테 인사도 없이 가? 엄마가 얼마나 미웠으면. 나가서 일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철이 없는지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저를 키우시는지도 알았고요. 근데 너희 둘은 거기서 만난 거야? 네. 아무래도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됐다. 다정한 둘의 모습도 그렇고 제품에 안겨 잠든 소녀를 보는데 비로소 인생이 다시 낙이 생긴 기분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아들도 이제 농사는 지을 만큼 지었다면서 회사에 취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취직이 잘 될까 걱정했는데 농산물 파는 사무실에 바로 취직이 되더라고요. 홍천에서 돌아온 아들 내외는 자연스럽게 내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나가서 일하고 오면 밥도 다 차려놓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곤 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좋아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늘 저한테 죄송하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더 좋은 집으로 모셔야 하는데 아직은 돈을 모으는 중이라서요. 괜찮아. 우리 집도 방 두 칸인데 뭘. 애 더 크기 전에 부지런히 모아서 분가해. 애엄마는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만 노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도 다 하잖아. 그리고 넌 애 키워야지. 어머니도 나가서 일하시는데 저도 우리 딸 좀 크면 나가서 일할게요. 저도 보태야죠. 그런 생각 말고 애나 열심히 키워. 네가 남편이 없어, 시어머니가 없어. 넌 살림만 해도 돼. 물론 아들이 하는 일이 농산물을 중간에서 떼다 파는 일이라 출장이 잦긴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착해서 같이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죠. 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며느리는 남편 그늘 아래 살 수 있는 게 대리만족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내 아들이라는 것도 뿌듯했고요. 손녀 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일할 맛이 났기 때문에 저는 외로웠던 우리 아들과 살아주는 며느리에게 그저 고마웠어요.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죠. 그날도 식당에서 철판을 닦고 있는데 식당으로 며느리가 전화를 건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우리 신랑 어떡해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숨은 붙어있냐고 물으니 목숨은 붙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식당에서 말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의 다리 모양이 좀 이상한 겁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뒤틀렸대요. 수술로 돌려도 평생 절 거래요. 뭐? 이제 일도 못할 것 같아요. 운전을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농산물을 직접 떼우는 건데 일단 지켜보자. 다리가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혼자 지방에 가서 배추 농사 지으면서 가정도 꾸린 녀석인데 일어날 거라고, 다리도 나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수술 후 1년이 지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꾸준한 재활로 다행히 걷게는 됐지만 다리를 저는 것까진 피하진 못했어요. 그 상태가 심해서 운전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그 사이에도 저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아들 수술비랑 치료비도 써야 했으니까요. 물론 며느리에게 둘이서 배추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아들의 상태로 인해 절망에 빠진 며느리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그 돈만큼은 쥐고 있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위했건만 어느 날 식당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며느리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헛것을 보나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정말 며느리였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왜 이 시간에 밖에 있나 싶기도 하고 손에 가방 하나를 들고 식당 쪽을 빤히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사장님 눈치가 보여서 일단 청소만 마치고 나가봐야겠다 싶었어요. 급히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며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 설마 잘못 본 거겠지. 며느리는 집에 있겠지 생각하면서 집으로 갔을 때였어요. 아들이 딸을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집은 난장판이 돼 있었고요. 아들, 집이 왜 이래? 네 마누라는 어디 가고? 그 사람이 애 밥도 안 먹이고 나가버렸어. 뭐? 나랑 더는 못 살겠대. 나랑 사는 건 희망이 없대. 그제야 설마 아까 본 며느리의 모습이 진짜였나 싶더라고요. 급히 집 밖으로 나가봤지만 며느리는 당연히 없었어요. 아까 내가 일하는 식당 앞에 있었으니 그 즈음에는 뭐라도 타고 금방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컸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 갈 만한 데는 없어? 친정으로 간 거 아니야? 그 사람 친정이 없어요. 뭐? 배추 농사 짓다가 다방에서 만난 여자예요. 처음으로 들은 며느리의 정체에 화들짝 놀랐어요. 뭐야, 그럼 그의 고향은 어딘데?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같이 살았어요. 설마 혼인신고도 안 했어? 네. 뭐? 소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 둘이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문제는 며느리가 그간 아들이 모은 돈을 다 갖고 튀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돈을 다 갖고 튀었으니 어떡해요? 또다시 절망이 밀려오더군요. 다 제가 번 돈인데 그 여자는 한 푼 보탠 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딸 키웠잖아. 그래도요. 그 돈은 내가 딸 태어나기 전부터 모아둔 거란 말이에요.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아들은 비통해하고 있었고 저는 비통할 기운도 없었어요. 종일 고깃집에서 철판을 닦다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가출까지 하다니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기다려보자. 순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 돌아올 수도 있잖아. 너처럼. 안 돌아올 거예요. 엄마잖아. 딸 때문이라도 돌아올 수도 있어. 아들이 순간 멍하니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매일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아들은 조금의 희망도 품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들어갔죠. 그런 아들을 대신해 소녀까지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녀더러 학교 끝나면 할머니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늘 저녁을 먹였어요. 사장님 배려로 식당 쪽방에서 숙제도 시켰고요. 일을 마치고 쪽방으로 가보면 애가 숙제를 하다 말고 잠들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내 소녀만이 내 희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쑤시는 허리로도 소녀를 둘러업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집안 공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소녀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살살 내려놓은 뒤 아들이 있을 방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더라고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종일 떠난 마누라 생각에 누워만 있으니 살 수가 있었겠나 싶더라고요. 아들이랑 손녀 먹여 살린다고 그저 일만 했던 내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곁에 좀 더 있어줄 걸. 어떻게든 희망을 품게 힘을 줄 걸. 그러나 후회한다고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아들이 떠나고 나니 저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식당에서 철판 닦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방 2개 있던 월세집에서 나와 방 1칸짜리로 옮겼어요. 어차피 소녀랑 둘이 살 건데 방 2개도 사치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한테 겨우 나무를 떼다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돈을 못 버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런 날은 나물로 소녀에게 밥을 해먹였는데 우리 소녀는 매일 나물밥에 간장을 비벼 먹으면서도 불평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런 소녀를 볼 때마다 내가 힘을 내야 하는데 싶다가도 먼저 떠난 아들을 떠올리면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아들 먼저 보내고 얻은 쪽방은 연탄을 아무리 떼도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그런 쪽방에서 소녀를 기르는 것만도 미안한데 애가 불평도 안 하니 더 미안했죠. 이렇게 살다가 소녀만 두고 내가 먼저 가는 건 아닐까. 이러다 소녀가 고아원이라도 가게 되면 어쩌나. 저도 희망보다는 절망만 생각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죠. 나무를 팔아 겨우 몇천 원 벌고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웬 봉투가 있더라고요. 주소도 없고 두툼한 게 대체 뭔가 싶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 돈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잘못 두고 간 거려니 생각해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돈 봉투가 같은 자리에 계속 놓이는 겁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아무래도 기적이 일어난 건가 싶더라고요. 그 즈음에는 돈이 정말 궁했다 보니 그 돈을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돈이 무려 10년 동안 배달됐어요. 그 돈이 배달된 후로 손녀도 희망을 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내가 대학 가서 할머니 호강시켜줄게. 너나 잘 살아. 대학은 어떻게든 보내줄 테니까. 매달 도착한 100만 원을 아끼고 모으며 살았어요. 덕분에 소녀 대학 입학금 정도는 모은 상태였죠. 소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더라고요. 그제야 겨우 숨을 돌리겠더라고요. 손녀도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살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매달 100만 원이 계속 오고 있긴 했지만 솔직히 지난 10년간 꾸준히 온 것도 기적인 거잖아요. 언제 끊겨도 이상할 게 없는 돈이었고 심지어 저는 그 돈 주인이 나타나 제 멱살을 잡는 꿈도 많이 꿨어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감옥에 가겠다는 결심까지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매달 배달되는 100만 원이 마냥 좋거나 속 편한 돈은 아니었던 거죠. 언제고 주인이 나타난다면 하는 생각에 잠 못 드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소녀의 입학금 납부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행여 돈의 주인이 오면 그 돈이라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니 행여나 주인이 찾아오기 전에 손녀의 입학금만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저는 손녀의 등록금 납부 첫날 냅다 등록금을 내버렸고 드디어 손녀가 대학생이 됐어요.
소녀의 대학 입학식 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어요.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집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린 100만 원은 잘 쓰셨나요? 그 여자가 덜컥 그렇게 묻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돈 보내신 분이세요? 네. 거짓말처럼 소녀의 입학식 날 그 돈 봉투의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래도 소녀의 입학식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소녀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는 절대 알려줄 수 없기도 했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어요. 저는 돈 봉투 주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고 일단 섰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았는데 남의 돈으로 10년을 손녀 키웠으니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대가는 다 치를 테니 신고하셔도 됩니다. 비장한 심정으로 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또 돈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미 학비랑 생활비에 보태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 그 여자를 보는데 순간 화들짝 놀랐어요. 잠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희? 우리 손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쓰시라고 보낸 돈 맞아요. 그러니 무릎 꿇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지, 이게 다 무슨... 우리 손녀 이름은 어떻게 아느냐고요? 너무 놀라서 그 여자가 우리에겐 은인이나 다름없다는 것도 순간 잊었어요.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여자 얼굴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아니, 지금 놀란 게 문제가 아니라 대체 당신 얼굴이 왜... 제 얼굴이요? 아니지. 왜 내 손녀랑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예요? 내 며느리는 애저녁에 도망갔는데. 그 며느리 저도 압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도대체 뭔데요? 왜 내 손녀 이름을 아느냐고요? 제가 그의 엄마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손녀 엄마는... 네, 다방에서 일하던 그 여자를 알고 계시겠죠? 그걸 안다고요? 네,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았어요. 그 여자는 제가 집 나가고 어머니 아들이 눈 맞아서 같이 산 여자예요. 돈 봉투의 주인이 저더러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머니는 무슨... 징그러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손녀는 도망간 며느리 딸입니다. 우리 아들을 지저분하게 만들어도 유분수지? 그래서 10년간 돈을 보냈어요? 우리 손녀가 당신 딸이라고 우기려고? 그래서 그 돈 썼으니까 내 손녀 내놓으라는 건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요. 걘 내 손녀예요. 내 아들 딸이라고요. 어머니 손녀도 맞고 그 사람 딸도 맞아요. 제가 아이 낳고 무서운 마음에 집을 나갔었어요. 뭐라고요? 아드님이 고랭지 배추 농사 지을 때 만났어요. 거기가 제 고향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 아빠 일을 돕다가 남편을 알게 됐는데 순식간에 서로한테 빠져서 애가 생겼어요. 우리 집은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이 자기를 고아라고 했거든요.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고아랑 애를 가졌냐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동네 사람들 창피하다면서 집이랑 땅도 팔고 아이 이사까지 가시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 하나 믿고 애 낳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솔직히 그땐 남자친구가 믿을 만하지 않았어요. 농사지어서 돈은 열심히 벌었지만 밤만 되면 시내에 가서 같이 농사짓는 형들이랑 여자들을 끼고 놀더라고요. 난 애가 져서 입덧도 하고 혼자 집에 있는데 늘 혼자 두니까
막막했어요. 이 사람 믿고 애까지 낳고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고요. 배는 불러오고 결국 산딸이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날도 남자친구는 시내에서 여자들을 끼고 놀았어요. 병원에 혼자 누워있는데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오더라고요. 혼자 아이를 안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이게 다 뭐 하는 건가. 엄마 아빠의 안락한 품을 내 발로 걷어차고 나왔구나 싶었죠. 그런데 조금 뒤에 병실로 엄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네. 오셔서는 아이부터 보고 오겠다고 하시더니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물으니 밖에 남자친구가 만취해서는 여자들을 끼고 걸어다니는 걸 보셨대요. 그 소문이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나서 엄마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던 거죠. 저를 두고 가시긴 했어도 어떻게 사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알고 계셨대요. 결국 참다 못해 오셨는데 그 꼴을 눈으로 봤으니 더는 참을 수 없으셨던 거죠.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랑 가자고. 근데 남자친구 핏줄은 애는 못 데려간다고요. 애는 아빠더러 키우라고 하고 가자고 하셨는데 바로 결정은 못했어요. 시간을 좀 달라고 했죠. 결국 따라간 거예요? 딸을 두고 갈 순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임신하고 애 낳은 사이에도 다른 여자 끼고 놀던 너랑 살 자신이 없다. 애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누구 마음대로 자기 애를 데리고 가냐면서 딸을 안 주더라고요. 그날부터는 일 끝나자마자 집으로 오긴 했는데 결국 와서도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잠든 저랑 애만 지키고 앉아서는 막걸리만 퍼마시더라고요. 온 동네에 감시를 붙여놔서 애 데리고 도망가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결국 한밤중에 엄마 아빠가 차를 끌고 오셨죠. 술에 취해 애를 안고 자는 그 사람을 두고 엄마 아빠를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애만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제가 못 떠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얘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우는 걸 보더니 손녀의 친엄마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같이 살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 눈물의 의미는 좀 달랐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줄은 몰랐어요. 네? 상처받았겠네. 큰 상처였겠어. 부모까지 외면하고 자기 애 가진 여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천하의 몹쓸 놈. 살아있었다면 내가 가만 안 뒀을 텐데. 뒤늦게 부고를 알았어요. 그래서 장례 때는 못 왔습니다. 알았으면 오려고 했어요? 딸 때문에라도 왔겠죠. 그 여자가 남편도 없이 우리 딸을 키울 리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소녀의 친엄마는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어요. 사실은 친정부모님 따라간 뒤 반년도 못 버티고 남자친구 집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왜? 이미 그 여자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내 딸을 안고 남자친구랑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나랑 살 때는 저렇게 안 해주던 사람이 전혀 딴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컸어요. 하지만 단념이 되더라고요. 결국 인연은 따로 있는 건가 싶고 우리 딸만 잘 키워준다면 내가 빠지는 게 맞다 싶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처음엔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만 했는데 애 아빠가 떠났다는 거 알고 나서
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식당에서 받은 월급의 반을 이 댁에 두고 갔죠. 아우 세상에, 그럼 말했었어야지. 왜 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감히 모습을 드러내요. 행여나 딸이 제 정체를 알고 삐뚤어질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아유, 저 그런 줄도 모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식당을 제가 물려받았는데 제가 메뉴 개발해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식당이 아주 커졌어요. 지금은 잘 돼서 체인점도 냈고요. 그래서 이 돈 드리려고 왔어요. 소녀 친엄마가 내민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100만 원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지, 이게 다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일단 쓰시고 제가 더 드릴게요. 진작에 집도 옮겨드리고 싶었는데 딸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숨죽이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에 갔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 키워주셔서요. 저는 손녀 친엄마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갑시다. 어딜요? 애 입학식 가던 길이야. 같이 갑시다. 어머, 아니에요. 저 보면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알건 알아야지. 우리 손녀 보내주신 돈 아니었으면 공부도 못했어요. 내가 아들 보내고 쇠약해지는 바람에 다 포기할 뻔했거든. 누가 엄마 아니랄까봐. 200만 원 벌 때부터 100만 원을 보냈다고요? 그 돈이 우릴 키운 거예요. 난 그 돈 없었으면 애 저녁에 저 세상 갔을 거예요. 그 돈이 우리한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입학식에 갈 자격은 없죠. 저 정말 괜찮아요. 대신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요. 일단 차부터 얻어 탑시다. 그렇게 차를 얻어 타고 가는 척 내리면서 소녀 친엄마도 데리고 내렸어요. 오늘은 용기가 없으면 몇 발 떨어져서라도 봐요. 딸이 얼마나 잘 컸는지는 봐야 할 거 아니야. 그제야 애엄마도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멀리서 보는데 어찌나 울던지 그 모습이 짠해서 저는 일부러 애엄마가 있는 쪽으로 소녀를 돌려세워 사진도 찍고 방긋 웃기도 했어요. 그러자 애엄마도 그제야 좀 웃더라고요. 입학식을 마치고 소녀랑 나오면서 바로 애엄마한테 다가갔어요. 애엄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미희야, 인사해. 우리한테 매달 100만 원 보내주시던 분이야. 어? 정말? 소녀가 깜짝 놀라더니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늘 돈만 보내주셔서 못 뵙는 줄 알았어요. 소녀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애엄마가 결국 못 참고 또 엉엉 울더라고요. 소녀는 당황해서 저를 봤어요. 일단 거기서 헤어지기로 하고 애엄마랑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소녀를 데리고 한우집에 갔더니 소녀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할머니, 아무리 기뻐도 이건 너무 무리 아니야? 아까 그분이 1000만 원이나 주었어. 어? 아니, 근데 그분은 대체 누구신데 우리한테 계속 돈을 주시는 거야? 아빠랑 알던 분인가? 아무리 아빠랑 알던 사람이라고 해도 매달 10년간 돈을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지. 하긴 좀 이상하긴 해. 매달 100만 원씩 10년을 보낸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1000만 원?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데서 살아주는 거. 손녀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할머니의 숨겨둔 딸이야? 에휴, 넌 그 머리로 대학은 어떻게 갔어? 그 여자가 바라는 건 너한테 좋은 거 먹이고 너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게 다라니까. 어? 소녀는 당황한 듯 했고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아까 본 내 엄마만 생각하면 계속 울컥울컥 눈물이 솟구치려고 했거든요. 네 친엄마야. 그러나 소녀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게 말이 돼? 친엄마는 가출했잖아. 그 여자가 네 친엄마가 아니었더라고. 어? 물론 친자 확인인지 뭔지 그걸 해봐야 알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냥 네 엄마 맞아. 그걸 어떻게 아는데? 너랑 똑같이 생겼어. 뭐? 소녀는 도통 모르겠다는 눈치였지만 제 눈에는 그 여자 한 번, 소녀 한 번을 연달아 마주보니 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네 아빠가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네 엄마가 너 갖고 나을 때 한눈 팔고 다니면서 신뢰를 못 준 모양이야. 그래서 집을 나갔었대. 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네 아빠가 막아서 못했대. 일단 도망치긴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기에 반년 만에 돌아갔더니 이미 네가 엄마로 부르던 그 여자랑 살고 있더래. 소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네 아빠가 세상 떠난 거 알고 그 여자가 널 네 아빠 없이 기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소문했나 봐. 누가 엄마 아니랄까 봐 내 자식이 잘못될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모양이야. 엄마는 그걸 알 수 있어? 날 키우지 않고 떨어져 살았는데도? 저는 소녀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너는 좀 혼란스럽겠지만 아니 사실 나도 아직 얼떨떨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 네 엄마가 널 계속 지켜주고 있었던 거잖아. 너도 알다시피 매달 오던 100만 원 아니었으면 우린 굶어서 저 세상에 갔을 수도 있어. 할머니 또 그 얘기. 그래, 네 귀가 따갑게 말했었지. 나는 널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네 아빠 보낸 뒤로는 사는 신용만 했지. 사실은 살 자신이 없었어. 근데 네 친엄마가 보내온 100만 원 때문에 다시 희망이 생긴 거야. 일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기적처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나한테 네 친엄마는 은인이야. 아닐 수도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아빠도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겠니? 네 아빠가 잘못해서 애엄마가 떠나게 했으니 그 말을 하고 싶었겠어? 나는 내 아들이지만 네 아빠가 더 이해가 안 간다. 적어도 떠나기 전에는 알려줬어야지. 그래야 너도 출생의 진실을 알고 살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여자가 네 아빠랑 너 버리고 떠났다고 얼마나 슬퍼했어. 하긴 진짜 날 낳은 엄마가 날 버리고 간 줄 알긴 했지. 난 말이야. 저기 가서 네 아빠를 다시 만나면 등짝부터 한 대 날려줄 거야. 전에는 만나면 안아주고 싶다며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딸내미가 이렇게 잘 크는 것도 못 보고 가서 불쌍하다며. 그건 진실을 모를 때 얘기고 자식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한 녀석이 뭐가 예쁘다고 안아주겠니? 자식 생각했으면 적어도 진실은 알려주고 갔었어야지. 그래도 저 세상에선 정신은 차리지 않았겠어? 아주 혼을 내줘야지. 밥을 먹고 돌아오는데 소녀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녀에게 말했어요. 진자검사부터 해보자. 해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난데없이 친엄마가 나타났다는데 손해볼 게 없다니. 네 아빠는 먼저 갔고 너 키워준 엄마는 도망가서 여태 연락도 없잖아. 네가 뭘 제대로 먹고 사는지도 관심 없는 그 엄마보다는 이 엄마가 낫지 않아?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엄마가 돌아오면 어떡해? 저는 거기까진 생각도 못했는데 소녀는 또 자기 키워준 엄마라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만나면 되지. 어? 아니 뭐, 네 엄마가 그제야 와서 너랑 살겠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행여 살겠다고 해도 말이 안 되지 않아? 만약에 너 시집 갔는데 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살 거야? 그건 힘들겠지. 그러니까 찾아오면 만나면 되는 거지. 뭐 다를 거 있어? 너 편한 대로 해. 할머니는 그 아줌마가 진짜 내 엄마라고 확신해? 너도 혼자 곰곰이 생각해봐. 네 엄마가 아니라면 200만 원 벌던 사람이 바늘 뚝 떼서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 200만 원 벌었대? 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식당이 잘 돼서 돈을 꽤 번대. 우리 집도 바꿔주고 싶다고 하더라. 아무리 잘 벌어도 그렇지. 집까지? 어디 그것만 해주고 싶겠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싶어 할 거다. 너 아주 봉잡았다. 뭐? 아유 그렇잖아. 엄마는 원래 죄인이고 약자야. 자식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고 그래. 그게 엄마지. 널 키워준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 친구가 네 엄마인 건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냥 다행이다 싶어. 지금은 이상하고 잘 안 받아들여져도 뭐 정이야 천천히 붙이면 되지. 저는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남은 판단은 소녀의 몫이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소녀 먹을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애가 일어나자마자 지퍼백에 손톱, 머리카락, 칫솔까지 담아서 주더라고요. 할머니, 친자검사 해보라고 해. 그래. 애가 거기까지 마음먹어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애엄마에게 연락했더니 바로 오더라고요. 식당에 바쁜 거 아니에요? 바빠도 와야죠. 이거 애가 친자검사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말씀 잘해주셨나 보네요. 아직 받아들이는 눈치는 아니고 내가 그냥 너 봉잡았다 그랬더니 그런가 하는 눈치. 말씀 편하게 하세요. 뭐 그럽시다. 이제 자주 볼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제가 해주겠다는 것만 애가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손해보고 살아요? 예? 그렇잖아요. 해줄 건 다 해주고 엄마 소리도 못 듣고 살라고? 제가 이제 와서 엄마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못 들을 이유도 많다. 아무튼 친자검사 해보고 알려줘요. 네. 참, 저 혹시 식당 많이 바쁘면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힘드실 거예요. 자리 비울 때라도 내가 조금씩 봐주면 뭐 남이 봐주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나 돈 안 바라고 지금껏 받은 걸로도 넘치게 많으니까. 애엄마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럼 같이 가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친자검사도 의뢰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이 정말 크고 손님도 많더라고요. 일해달라고 모셔온 거 아니에요. 식사 대접하려고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쩐지 순순히 데리고 오더라니. 한 상 거나하게 차려주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 간이 좀 아쉬운 밑반찬이 있긴 했어요. 너무 기분 나쁘게 되지 말고 이건 소금 좀 더 쳐야 해. 어머, 그래요? 이건 젓갈 좀 넣으면 딱 좋겠어. 애엄마가 바로 직원에게 시켜서 다시 내오게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드셔봐 주세요. 이미 맛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오겠지. 근데 먹어봐. 확실히 더 감칠맛이 난다. 어머, 정말이네요. 저희 식당 신조가 짜지 않게 하는 거라서 메인 메뉴 빼고는 간을 좀 싱겁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더 좋네요. 하던 대로 해도 충분히 맛있어.
노파심에 하는 소리야. 이 식당은 다 맛있는데 밑반찬 몇 개는 간이 아쉽다. 뭐 그런 소리 나올까 봐. 종종 들러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아, 글쎄 내가 와서 도와준다니까. 그렇게 하시긴 힘들 거예요. 아, 그럼 혹시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도로만 도와주실래요? 월급은 당연히 드려야죠. 아, 월급 됐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 내가 이렇게 의욕을 다시 갖게 된 것도 다 자네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제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애 앞에 덜컥 나타나도 되나. 계속 생각이 많았거든요. 잘 왔어. 나타나줘서 고마워. 애엄마가 또 울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부터 애엄마가 시키지도 않은 출근을 했어요. 오전에 잠깐 와서 이것저것 봐주고 가겠다고 하니 애엄마도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일 좀 봐주고 애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사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손녀와 애엄마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친자로 나왔어요. 그때 저는 애엄마 식당에서 직원들이랑 둘러앉아 팔을 다듬고 있었거든요.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놀라운 사실도 아니구만. 그렇게 놀라? 그래도요. 기쁘지도 않으세요? 아, 기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애 엄마라서 엄마라고 나온 걸. 근데 어떡해요? 애한테 어떻게 알리죠? 저녁에 데리고 올까? 오늘이요? 오늘은 오전 수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직 시작을 안 해서요. 애엄마가 안내를 하다 말고 말을 멈추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돌아보는데 소녀가 와 있었어요. 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제가 놀라서 물으니까 소녀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내가 할머니 위치 추적 어플 깔아놨잖아. 친엄마 식당 간다고 한 게 생각나서. 친엄마? 아니, 뭐 그런 것 같다며. 그러면서 소녀가 괜히 딴청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엄마한테 눈치를 좀 줬어요. 뭐해? 딸내미 밥 안 먹일 거야? 아, 맞다. 어머, 이쪽으로 와요. 배고프죠? 딸한테 존댓말하는 엄마가 어딨어? 에? 그러자 우리 소녀가 혼잣말처럼 그러더라고요. 편하게 불러요. 엄마라면서요. 그러자 애엄마 얼굴이 화색이 되더라고요. 이리 와. 밥 먹자. 네. 애가 못 이기는 척 제 엄마한테 끌려가더라고요. 애가 밥을 먹는데 애엄마가 맞은편에 앉아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애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 좀 먹어볼래? 할머니가 간 해주신 거야. 할머니가 간도 해요? 그런 것만 좀 봐주시기로 했는데. 아유, 자꾸 저렇게 재료도 손질해 주시네. 우리 할머니 저래요. 원래는 저런 분이셨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기운이 없어졌어요. 늘 할머니까지 갑자기 놔두고 떠나면 어쩌나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다시 기운을 찾은 것 같아요. 무서웠구나. 어린아이에 엄마도 아빠도 다 떠나고 무서웠겠다. 나도 할머니께 참 감사해. 네 곁에서 널 지켜주셔서. 덕분에 나도 네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도 할머니께 잘할게. 이미 잘했잖아요. 매달 돈도 보내주고.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형편이 안 됐어. 이제는 더 해줄 수 있어. 이미 많이 해주셨어요. 자꾸 그러면 꼭 돈으로만 뭐 해주고 말 것 같아서 싫어요. 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돈 말고 같이 놀아요. 어?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어? 애엄마가 얼떨떨한 얼굴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뭘 그렇게 놀라? 딸내미가 같이 놀자는데. 어릴 때 못 놀아준 거 놀아야지. 그럼 식당 일만 하고 돈만 줄 생각이었어? 이제라도 부지런히 같이 다녀. 여행도 가고. 애엄마가 결국 엉엉 울더라고요. 애엄마 우는 모습에 식당 직원들도 하나같이 우는 바람에 저도 울었어요. 우리 소녀도 울었고요. 그날 소녀랑 돌아오는데 소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맞는 것 같아. 갑자기?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엄마 같아. 눈빛이 그래. 눈빛? 나 이제 어른이잖아. 근데도 나를 아기 보듯 본다? 생각해보니까 키워준 엄마한테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랬어? 응. 그때였어요. 애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 택시 타고 가신 거 맞죠? 아유, 타고 갔어. 네가 태워줬잖아. 제가 계산 다 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유, 안다고. 아직 식당 바쁠 텐데 왜 전화야? 아니, 그게 애한테 친자검사 결과를 말 안 했더라고요. 아, 그거? 언제 말하죠? 말 안 해도 되겠던데. 네? 애가 그냥 알 것 같대. 자네가 친엄만 거. 근데 또 애엄마가 목이 메는지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유, 손님들 많을 텐데 울지 말고 이따 애랑 연락해. 서로 번호 주고 받았잖아. 네, 어머니. 통화를 마치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말이야. 네? 내가 너희들 곁에 있었으면 네가 좀 덜 외로웠을 텐데. 혼자 애 품고 낳고 하느라 애썼다. 내가 몰랐어. 결국 제가 또 애엄마를 울렸어요. 그냥 애엄마를 만난 후로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혼자 두지 않았다면 참 좋았겠다 싶어서요. 다 제가 무능력해서 우리 아들이 홀로 집을 나섰던 거니까 다 내 잘못 같고 그랬어요. 그렇게 석 달 후 저랑 소녀는 애엄마랑 살림을 합쳤어요. 제가 자주 애엄마 식당에 가기도 하고 피부치라 그런지 애랑 애엄마가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애엄마가 계속 집을 얻어준다고 하길래 그냥 같이 살자고 했죠. 뭐하러 돈을 배로 써? 어차피 나 가고 나면 우리 소녀가 살 집인데. 네가 데리고 살아. 시집갈 때까지. 저랑 같이 사시는 거 괜찮겠어요? 그럼 우리 소녀만 데리고 살게? 나도 언제 갈 거야? 저야 좋죠. 늘 혼자 사느라 외로웠는데. 우리 딸한테 물어봐야겠다. 물어보나 마나지. 지금도 주 3일은 자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잖아. 어머, 그랬나요? 하긴 어머니 혼자 심심하시겠다. 그냥 다 같이 사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서 입이 귀에 걸리는데 꼭 내 딸처럼 애틋하고 그렇더라고요. 같이 사니 저도 좋았어요. 애엄마 아침도 챙겨주고 식당에서 가까워서 저도 식당 드나들기도 좋고요. 무엇보다 우리 소녀는 친엄마를 만나더니 애가 더 아기 같아졌어요. 20살 넘어서 그런다고 하면 다들 걱정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야 애가 애 같아서 좋아요. 제 엄마한테 응석도 부리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야? 왜? 이쁘기만 하구만. 진짜 이걸 나 입으라고 사왔다고? 엄마, 패션 센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상해? 사실 우리 셋이 입으려고 산 거야. 할머니 취향도 반영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이번 겨울에 여행 가기로 했잖아. 그때 입고 사진 찍으려고. 잠깐, 나 또 넘어갈 뻔? 안 돼. 내가 다시 고를 거야. 제 앞에서는 반찬 투정 한 번 안 하던 애가 제 엄마 앞에서는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온갖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런 모습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손녀가 과제한다고 늦게 오는 날에는 둘이 저녁도 먹고 어떤 날은 영화도 보러 갔어요. 태어나 그런 호강은 또 처음이라 신기하더라고요. 애엄마는 우리 손녀의 엄마 노릇만이 아니라 며느리 노릇까지 하려고 했어요. 내 아들이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 한켠이 미안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죠. 정말이에요? 그 여자가 애 아빠가 모은 돈을 다 들고 튀었다고요? 물론 수다를 가장한 제 속풀이였지만요. 그래서 걔가 알아누웠다가 간 거야. 그때 생각만 하면 평생 우라가 치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동이가 기다리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머니, 지금 제가 그 여자보다 훨씬 낫다고 추켜 세워주시는 거죠? 눈치챘어? 네, 제가 그 여자한테 자리 뺏기고 평생 서러웠을 테니까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가치도 없는 여자였다는 얘기지. 우리 아들도 말은 안 했어도 후회했을 거야. 사실 제가 반년 만에 돌아갔을 때요. 그 사람이 절 봤었어요. 제가 울면서 돌아서 가는데 저 멀리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랬어? 어쩌면 저 보란 듯이 더 그 여자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너에 대해선 말도 못한 모양이다. 염치가 없어서. 이제 다 지난 이야기지만 평생 우리 딸이랑 연결돼 있으니 계속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덕분에 제가 우리 애를 만났잖아요. 어머니도 만났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때 어머니가 곁에 계셨으면 버텼을 것 같아요. 걔가 내 아들이 결핍이 많아서 그래.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못나서. 결국 나 때문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마누라 가출하고 누워있을 때 내가 애 엄마니까 돌아올 거라는 말에 허공을 멍하니 보더니 말이 없더라고. 어쩌면 애 때문에 돌아왔던 너를 떠올렸던 걸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땐 저도 어려서 그 사람이 힘든 건 못 봤어요. 그 사람도 이제는 저를 좀 용서했을까요? 감히 누굴 용서해. 지옥에 나 안 떨어졌으면 다행이지. 어머니도. 물론 제 아들이 좋은 데 갔기를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도 제 아들이 애엄마한테 잘못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년에서야 진짜 내 며느리를 만나서 호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잘해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것만큼은 뭘 주진 못해도 사랑 하나만큼은 원 없이 주려고요.